혹시 학창시절 체육 시간 다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선생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다 같이 운동장 돌고 뭐 구령 맞춰서 준비운동하고 네네. 똑같은 거 맨날 했죠. 그러고는 바로 편 나눠서 시합 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그 체육 수업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 말하는 4가지 핵심 수업 모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어떻게 가르치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체육 시간을 통해 뭘 얻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모든 걸 이끄는 방식부터 학생 개개인의 속도를 존중하는 방식, 또 팀으로 함께 성장하는 방식. 그리고 아예 교실을 하나의 스포츠 리그로 만들어버리는 방식까지. 네, 그 4가지 모형이 각각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업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익숙한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직접 교수 모형입니다. 네. 이건 뭐랄까, 교사는 지휘자, 학생은 연주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수업의 모든 걸 교사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죠. 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이 모형의 모든 걸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요? 네. 이 모형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그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의 이론까지 올라가요. 아, 조작적 조건화 이론 말씀이시죠?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잘하면 간식 주고 잘못된 행동은 못하게 막잖아요. 아하, 네네. 그런 원리를 수업에 적용한 거예요. 교사가 명확한 과제를 주고 학생들은 그걸 반복해서 연습하고 그럼 교사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자세 좋다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손목 스냅을 조금만 더 써다 이렇게 바로바로 교정해 주는 거죠. 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기술적 성취를 끌어내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인 6단계 절차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냥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면서 시작하고 2단계에서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서 오늘 배울 새로운 기술을 제시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3단계, 초기 과제 연습이에요. 여기서 학생들이 연습을 시작하는데 교사는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률을 계속 체크합니다. 성공률이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죠? 예를 들어 농구 자유투를 10번 던지게 하고 8번 이상 성공하는지 보는 식이죠. 이 모형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성공률이 80%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거든요. 80%요? 네,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이 초기 연습 단계에 머무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80% 성공률이라는 목표가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만약에 한두 명이 계속 그 80%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업 전체가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한 반에 30명이나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어서요. 바로 그게 이 모형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불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전체 학생의 80%가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으로 약간 변형해서 적용해요. 아, 결국 그럼 나머지 20%의 학생들은 좀 뒤처진 채로 따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단계를 통과하면 4단계에서 교사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5단계에서 혼자 연습할 시간을 준 뒤 마지막 6단계에서 오늘 배운 걸 총정리하며 수업을 마칩니다. 들어보니까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네요. 운동 기술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효과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반대로 이미 좀 잘하는 학생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는 좀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의 최우선 학습 목표는 다른 무엇도 아닌 심동적 영역, 그러니까 신체 기술 습득이에요. 아, 일단 기술이 먼저다. 네, 지식이나 태도는 그 다음 순위로 밀려나죠. 일단은 잘하게 만드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셈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모두를 똑같은 틀에 맞추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뒤처지는 학생도 너무 앞서 나가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도 있나요? 네,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모형, 개별화 지도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 모형의 주제는 내 수업의 진도는
내가 결정한다. 오, 완전히 다른데요? 네, 직접 교수 모형과는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죠. 내 진도를 내가 결정한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선생님 한 분이 학생 30명을 어떻게 다 개별적으로 봐주나요? 여기서 핵심은 교사가 미리 준비해둔 학습 자료 묶음입니다. 학습 자료요? 네, 마치 온라인 강의 수강하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교사가 각 차시별 과제, 수행 기준, 평가 방법, 심지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조건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힌 과제 카드를 미리 다 만들어놔요. 아하. 학생들은 그걸 받아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에 맞춰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와, 그럼 교사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겠네요.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1대1로 코칭해주는 개인 트레이너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교사는 수업 전체를 통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습이 좀 느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잘하는 학생은 기다릴 필요 없이 쭉쭉 나갈 수 있고요. 그렇죠.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 수업의 주인이다라는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모형도 최우선 학습 목표는 심동적 영역, 즉 기술 습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모형과 목표는 같은데 방법만 다른 거군요. 네, 목표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주도권.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수업 내용, 과제 제시, 학습 속도, 이 모든 걸 교사가 결정하잖아요. 네, 전부 다요. 하지만 개별화 지도 모형에서는 수업 내용과 과제 제시는 교사가 하지만 학습 속도만큼은 전적으로 학생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교사 주도의 전체주의 방식, 두 번째는 학생 주도의 개인주의 방식이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스포츠는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함께 배우는 방식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현대교육에서 가장 주목받는 흐름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협동학습? 주제는 아주 명확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와 함께 배우기. 자료에서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봤어요.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협동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같이 활동하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조별 활동하면 꼭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있죠. 꼭 있죠. 잘하는 몇몇이 다 하고 점수는 다 같이 받는. 이 모형은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됐어요. 여기서 협동은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생존 전략이라니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핵심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팀 보상이에요. 평가를 개인별로 하지 않고 팀의 평균 점수가 기준을 넘었을 때만 팀원 모두에게 보상을 줍니다. 아,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개인의 책무성입니다. 모든 팀원의 점수가 우리 팀 점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책임감이 생기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학습 성공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운동 잘하는 애들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걸 막기 위해 예를 들면 이전 기억보다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 그럼 원래 달리기가 느렸던 학생도 자기 기록을 2초 단축하면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죠. 모든 학생이 팀의 영웅이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정교하게 설계됐네요. 특히 그 직소라는 전략은 거의 기업의 프로젝트 팀 운영 방식 같아서 놀랐어요. 그렇죠. 직소 퍼즐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예를 들어 농구 수업에서 드리블, 슛, 패스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해보죠. 네. 4명으로 구성된 각 팀에서 1번 학생은 드리블, 2번은 슛, 3번은 패스 전문가가 되기로 역할을 나눠요. 그리고 다른 팀의 같은 역할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요. 아, 드리블 전문가들끼리 따로 모이는 거군요. 네, 거기서 드리블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다시 원래 자기 팀으로 흩어져서 자기가 배워온 기술을 팀원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대단한데요?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 팀원들이 패스를 못 배우게 되는 거니까 누구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의 최우선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기술 습득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럼 설마 농구를 잘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모형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정의적 영역입니다. 정의적 영역이요? 협동심, 책임감, 리더십, 동료애 같은 사회적 가치를 배우는 것이 농구 기술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와, 체육 수업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이건 정말 체육 수업을 넘어서서 하나의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하는 거네요. 기술, 개인의 속도, 팀워크까지 다뤄봤는데 혹시 이 모든 걸 합쳐놓는 듯한 끝판왕 같은 모형도 있나요? 하하,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 이 모형의 아주 원대한 주제는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을 길러내는 겁니다.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이다. 스케일이 정말 남다른데요?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유능한 스포츠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술과 전략을 갖춘 사람입니다.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박식한 스포츠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아는 수준을 넘어 그 스포츠의 역사, 전통, 페어플레이 정신 같은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뜻해요. 오,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스포츠인은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람하고 응원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등 스포츠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건 거의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평생 스포츠와 함께 살아갈 한 명의 시민을 키우는 교육 철학이래요. 맞습니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구현하죠? 실제 프로스포츠 리그를 교실로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6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6가지나요? 첫째,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주에 걸쳐 진행되는 시즌제로 운영되고요. 둘째, 학생들은 시즌 내내 같은 팀에 소속됩니다. 셋째, 정식 경기 일정에 따라 리그를 치르고요. 네. 넷째, 시즌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결승전 행사, 즉 플레이오프가 열리죠. 다섯째, 모든 경기 결과와 개인 기록이 꼼꼼하게 기록되고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처럼 진행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그런데 이 모형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단순히 선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 모형을 끝판왕으로 만드는 지점이죠. 학생들은 시즌 동안 선수 역할뿐만 아니라 팀의 주장, 감독, 코치, 심판, 기록원, 장비 관리자, 심지어 기자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아니, 학생들이 심판이나 감독까지 한다고요? 네, 물론 교사가 기본적인 교육은 해주지만 실제 경기 운영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이 직접 책임지고 수행해요. 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겨요. 내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우선시되는 학습 목표가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선수일 때는 당연히 기술, 즉 심동적 영역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감독이 되어서 작전을 짜야 할 때는 전술 이해도, 인지적 영역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팀원들과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주장의 역할일 때는 리더십과 소통 능력, 즉 정의적 영역이 핵심이 되고요. 와, 정말 그렇겠네요. 제가 직접 심판을 한번 보고 나면 다음 경기부터는 절대 심판 판정에 함부로 항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스포츠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겠네요. 앞서 나온 3가지 모형의 장점들이 모두 통합된 느낌입니다. 정확합니다. 기술 습득, 지적 성장, 사회적 가치 함양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아주 야심차고 종합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스포츠 교육 모형을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교사가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직접 교수 모형에서 시작해서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개별화 지도 모형, 그리고 우리라는 가치를 배우는 협동학습 모형. 마지막으로 하나의 완결된 스포츠 세계를 경험하는 스포츠 교육 모형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 획일적인 체육 수업 너머에 얼마나 다채로운 세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네요. 네, 이 4가지 모형은 단순히 수업 방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체육교육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각기 다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아, 최고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목표인지,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지, 아니면 스포츠를 통해 더 나은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게 목표인지, 네. 그 목표에 따라 최적의 도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에 맞는 옷을 골라 입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야기는 학교 체육 수업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재밌겠네요. 그게 테니스일 수도 있고 코딩이나 외국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단계와 학습 스타일에 이 네 가지 모형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어쩌면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엄격한 스승의 직접 지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는 협동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만의 속도대로 가는 개별화 학습이 맞을 수도, 아예 실제처럼 부딪히며 배우는 스포츠 교육 모형 같은 몰입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최적의 학습 모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